그, 이렇게 됐네. 네네. 이렇게 됐구나. 자료도 우리 다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요점만 말씀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 오늘 만난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10분을 갖다가 그냥 얘기 듣는 걸로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약간 원형으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은 안 되나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일단 말씀하신 원형을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할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일반적으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하고요. 하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게 최후의 전환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 Ecology of Law입니다. Ecology of Law가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법의 생태학. 법이라는 것이 여러 생태학의 관계라고 하면 법이라는 것이 여러 관계성 속에서 뭐 경제, 정치 많은 것들 속에서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법의 생태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갖다가 경희대 출판부에서 냈는데 거기서 최후의 전환으로 내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법이 이렇게 바뀌면은 다 바뀐다 해가지고 거기 큰 태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law라는 게 이제 법이기도 하지만 과학 법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과학 특히 물리학 중심이 이제 뭔가 막 양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체객자 관련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학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법학은 아직 그렇게 안 됐다. 법학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가 생태적 법질서입니다. 생태적. 그래서 법질서가 이렇게 다 관련돼 있다. 그리고 법의 생태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이거 잘 안 되네. 생태학이란 비유적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특정 형상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육 생태학은 교육과 지식, 경력, 경제, 지혜, 윤리, 정치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전체 관계의 패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듯 넓은 의미로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 행위범, 도덕 등에서 독립되거나 한 사회에서 분리된 영역으로 보자는 법질서를 지칭할 때 법의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관념은 법이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이야. 그래서 자인과 솔렌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관계에 열린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먼즈 얘기해서 법은 늘 커머닝이라는 장기적 집합적 행위였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의 문화유산이고 그런 것은 개인이 아니라 커먼즈 관계에 열린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제 생각에 우리가 관계에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역시 집단적 기획이다. 뭔가 법질서가 적정하게 작동하려면 대중은 법의 운용과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의 구성 부분, 곧 개인이란 사회적 행위자가 법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또 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법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많은 것들과 같은 집단적 기획이다.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늘날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태적 소양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법과 과학을 문화의 소산으로 집합적 기획으로 매우 극적이고 극적인 인류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렇게 변혁의 주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collective agency, 집단적 행위 주체성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행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제 생각에 시민의회는 그런 것의 한 시도 모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법을 갖다가 새로운 생태적 질서는 법을 정치 전환을 위한 집단의 도구로 선언하며 다시 한번 집단적 행위 주체 등장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의 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제 생각에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의회는 관계에 열린 네트워크, 집단적 기획이며 집단적 행위 추진을 만든 기획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법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질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법치주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변호사들은 이제 법치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면서 돈을 버는데 제 생각에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어떻게 법을 갖다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것을 갖다 해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은 공동 창작물이다. 그래서 법은 공공 예술이다, 퍼블릭 아트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술의 측면으로 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태제이고, 저는 지금 그 밑에 적은 거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법은 예술이다라는 것이 저의 태제고,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는 걸 갖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고 있는 저의 활동을 갖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질문. 네네. 정말 이 법률을 통해서 또 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항상 놀랄 만한.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법이라는 걸 공부해 보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배심죄라는 거에 빠졌어요. 배심죄 기본은 시민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상식이 12명의 집단 토론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그것을 천심이라고 하네요. 이심은 천심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데,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배심죄가 대한민국에 안 맞다, 뭐 무책임한 결정이다. 심지어 현직 조희대 대법관이요, 칼럼에서 이 배심죄는 벨기에에서 실패해서 폐기했다. 그래서 나 그거 검색해봤는데 그 근거를 못 찾겠어요.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할 정도로 하고, 제가 만난 법률가는 다 배심죄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왜 배심죄를 폄하하는지에 대한 법률가 시각에서는 어떻게 한번 그것을 바라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거는 전문가주의. 법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시험을 패스하려면은 가능한 한 이렇게 뭔가 친구들 연락에 자기를 단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통과한 사람이 법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관계 단절적인 인간들이 법률가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 필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드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연결성이거든요. 단절성이 아니라 적용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뭔가 이 딱 해볼 케이스. 근데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리가 개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집단적 행위 주체성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다 법관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가들은. 제가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인데, 딜레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의 그런 연결을 갖다가 저도 법률가로서 이쪽을 제가 해보고 싶은 거고, 이쪽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방문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전문가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개별성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질문 없으신 분? 네. 아이고 짧지만 아주 좋네요. 왜냐면 저희 과학은 이미 예술, 일종의 문화라고 선언된 거는 1998년인가 99년, 1999년 그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선언됐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법까지 이제 이렇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쪽을 정말 계속 좀 정착화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AI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가 들어오면 가장 좋을 것이 판사이지 않나. 왜냐하면 판사는 감정을 가졌고 제한된 경험 속에서 판단하지만, 정말 AI는 그 수많은 어떤 사례 속에서
가장 타당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반론하면 근데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모르는 거, 제가 아까 뭔가 모르는 부족한 거를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성학습하고 저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나의 모름을 알고 그리고 함께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저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빠지는 거죠. 전문가는 모든 걸 알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2년 동안 AI로 공부해서 쓴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AI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는요, 지금까지 나온 지식의 총합으로다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지금 AI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증이 많고 뭐 AI가 무슨 뭐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한테 대판을 맡긴 것보다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12명의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AI보다는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사실 법률가들이 제일 많이 요새 대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날 AI 그런 건가 요새 뭐 이유에서 그게 구형화가 됐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막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규범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선에 이바지하는 것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갖다 퍼실리테이트하는 것이 기술이라 한다면은 가치라는 것이 연결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도미니언 지배가 아닌 연결이 우리가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에 이바지하는 기술이 있겠죠. 이렇게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전 잘 모르는데 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느껴왔거든요. 하나는 법은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을 진 자가 피지배를 다루는 수단으로서의 법.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가 기본적으로 로마법이 서구 사회의 법전의 원형이잖아요. 로마의 기본은 약탈이고 무력으로 약탈한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정당화 과정이 필요해서 로마법이 형성이 되어 와서 권력 가진 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성격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18세기에 소위 선부인권, 존 로크를 중심으로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자유주의 기초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야경국가 수준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공공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탈이나 저기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질서적 유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것에 대칭된 저희가 대의민주주의죠. 과도적 대의민주주의. 그것이 자유주의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질서의 유지의 개념. 그런데 이제 시민의회 개념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오면은 법의 개념은 이제 김 변호사님하고 같이 공공 질서를 넘어서 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법 개념은 공공 질서의 개념, 그러니까 과도적 대의 개념과 대칭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자기 해방과 자기 실현 과정의 플랫폼으로서의 법이 작동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는 적인데 그게 변호사님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당연히 얘기했듯이 법의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법실중주의와 자연법 이론이라고 하는데 법실중주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법이
강도를 둔 총과 같이 왜냐하면 행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법 이론은 가치에 대한 추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이 두 가지 어떻게 사실은 그게 법의 제일 큰 뭐라죠 메커니즘 그러니까 법은 현실과 이론 양쪽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현실성과 법의 이론성의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 법은 그것을 갖고 있고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로마에서 그걸 갖다가 소유권 개념을 도미니언이라고 표현하고 도미니언. 그러니까 그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가부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장이 갖고 있던 그 하우스홀드에 대한 권리를 얘기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런 지배적 성격이 그렇게 이제 드러난 것이 그 법이라면은 그 법이 아까 기술 같이 이렇게 뭔가 그런 도미니언을 갖다가 퍼실리테이트한 역할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퍼실리테이트 할 수도 있는 게 법인 거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법을 갖다가 새롭게 법을 통한 이렇게 이걸 갖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수를 꼭 돌아가는 찾아서 이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좀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혹시 로베르토 운거 비판과 과학 운동 있잖아요. 거기 하고 연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보면 이제 기왕의 박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들 거기에 그 속에 이제 권리적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로베르토 응거나 이런 생각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지.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해야겠다. 저도 가면 이제 문건책부터 봐야겠다 생각. 이런 게 상호 대면의 학습이다. 저는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남이 갖는 우리의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앞으로 같이 공부하고 자, 이제 추가 질문은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어떤 시간쯤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맺지만. 변호사님 이게 독일에서 나온 법은 얼마나 정의로울까 책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읽었어요. 동서독 분리 시절에 동독의 담을 넘어가던 주민이 군인을 쏜 총에 맞았습니다. 통일 이후에 그 군인을 처벌하려고 기소가 됐어요. 그때 기소한 법은 자연법입니다. 놀라웠어요. 자연법이 성문법도 아닌데 자연법을 적용해서. 근데 대한민국도 그런 사례가 있죠. 관습법.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을 헌법재판관이 막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연법이 실정법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자연법을 적용해가지고 독재 시절에 말도 많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다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일단 시민의 어떤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 주십시오.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싶나요? 네. 나중에.